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우리가 하실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32페이지 예산 불성립. 자, 불성립 시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예산 불성립 시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자, 예산이 불성립했다는 얘기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예산은요,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성립이 돼요. 근데 이제 예산이 불성립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헌법상 국회는 언제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돼요? 해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 의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산이 불성립했다는 얘기는 30일 전까지 심의 의결 안 해서 불성립한 게 아니고, 언제냐면 해계년도 개시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야의 종치기 전까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를 예산이 불성립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산 불성립 시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계년도 개시 전, 1월 1일 전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계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예산이 성립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예산 지출해요, 못해요? 못하죠. 자, 이런 경우에 비상적이고 잠정적인 지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를 예산 불성립 시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본 예산은 성립하지를 못했어요. 본 예산은 불성립했고, 자, 이런 경우에 비상적이고 잠정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요 비상적이고 잠정적인 집행. 자, 이 비상적이고 잠정적인 집행도 지금 본 예산은 성립하지 못한 거죠. 자, 이 비상적이고 잠정적인 집행도 국회 의결을 받아서 해라라는 제도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 이건 비상적이고 잠정적인 거니까 국회 의결 없이 하는 제도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자, 332페이지 하단에 준예산은 우리나라 건데, 자,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예산은 지금 본 예산은 불성립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특정 경비에 한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여기서 국회 의결 받고 쓰라는 얘기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준예산은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고, 이제 제3공화국 이래로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잠정예산하고 가예산은 다른 나라에서 쓰는 건데, 자, 먼저 잠정예산. 잠정예산은 첫 번째 줄 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에 예산 집행을 국회가 별도로 의결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국회가 별도로 의결해주니까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가 아니겠죠. 그래서 영국,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쓰는 게 잠정 예산입니다. 특히 마지막 줄에 미국의 잠정 예산을요, 답습 예산이라고도 해요. 자, 마지막 가예산. 가예산은 우리나라에서 1공화국 때 했던 제도인데, 1공화국 때, 2공화국 때요. 이승만 때. 자, 이거는 본 예산이 불성립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국회가요, 한 달짜리, 1월 달짜리 예산을 별도로 의결해 줘요. 이것도 역시 국회가 의결해 주니까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가 아니죠. 근데 잠정 예산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1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예산 불성립하는 경우에 이제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크게 세 가지.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 알아두시고, 자, 이번에 볼 내용은 예산의 분류입니다. 분류. 이제 지금까지 쭉 봤던 게 이제 예산의 종류. 시험 문제는 예산의 종류, 의미 물어보는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번에 이제 예산의 분류인데, 예를 들어 정부 예산 올해 370조 원이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럼 예산은 결국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이건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기능별 분류, 조직별 분류, 품목별 분류, 경제 성질별 분류. 자, 맨 밑에 내용 보세요. 첫 번째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 큰 기능이에요. 이걸 장이라고 해요. 장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정부 전체 예산을 방위비가 얼마인지, 교육비가 얼마인지, 경제개발비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큰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를 기능별 분류라 그래요. 넘겨보시면 표야. 자, 기능별 분류를 하는 가장 큰 장점은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자, 정부 전체 예산을 교육비 얼마, 방위비 얼마, 뭐 사회개발비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올해 정부가 전체 예산의 얼마를 몇 프로를 교육비에 쓰는구나, 방위비에 쓰는구나를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이 기능별 분류를 줄치세요. 시민을 위한 분류라 그래요. 시민을 위한 분류.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직별 분류는 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정부 조직 단위별로 예산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전체 예산 예를 들어 370조 원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이 얼마인지 또는 뭐 교육부 소관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직별 분류를 다른 말로 소관별 분류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관별로 이제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면 동그라미 2번에 중앙간서. 중앙간서가 바로 부처청이에요. 부처청. 그리고 독립기관. 헌법상의 독립기관들이죠. 그 표에 보시면 이 조직별 분류, 소관별 분류를 하는 가장 큰 이유와 장점은요.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예산 뭐 50조 원이다. 그러면 그 50조 원에 대한 책임 소재는 보건복지부에게 있죠. 그래서 예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품목. 구체적인 지출 항목을 품목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인건비, 사무용품비, 출장비, 굉장히 구체적인 지출 품목, 항목들이죠. 이렇게 예산을 분류하는 걸 품목별 분류라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출 항목, 바로 밑에 줄 우리나라 예산 과목 분류체계 장관항 세 항목에서 목, 마지막에 있는 목이 바로 품목별에 해당합니다. 자, 표에 보시면 이 품목별 분류, 예를 들어 인건비에 100억, 사무용품비에 10억, 출장비에 50억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재량을 박탈하고 통제를 쉽게 하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예산 집행자의 회계 책임을 분명히 하고 동그라미 4번 재량 범위를 줄여서 행정부 통제를 용이하게 해. 근데요, 이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렇게 자, 정부가 사무용품비에 10억 쓰고 출장비에 50억 쓰고 인건비에 100억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예산 정부 지출의 전모나 지출의 목적,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관한 정보가 안 나타나니까 계획 수립하기도 어렵고 사업별 성과 측정하기도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제 성질별 분류. 이건 그 예산 항목의 경제적 성질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건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마지막 줄 예산을 경상계정 체크, 자본계정 체크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 전체 예산을 소비적인 단기적인 경상 지출하고 장기적이고 투자적인 이제 자본 지출로 나눠서 분류하는 거. 그래서 이제 크게 정리하면 이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은 네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테마 우리나라 예산 과목 분류 체계. 자, 여기 프로그램 예산 체크해 두세요. 프로그램 예산. 자, 우리
우리나라에서 2008년도부터 이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일단 그 335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출침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나라의 예산 과목 분류 체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예산 과목 분류 체계는요, 기억하세요. 장이 있고 관이 있고 그 밑에 항이 있고 그 밑에 세항, 목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장간항 세항목인데 장간항 세항목. 자, 이거를 예로 말씀드리면 아까 장은 큰 기능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국민복지, 복지 기능이라고 봅시다. 복지. 그래서 복지다 이거야, 장이. 그러면 관은 뭐냐면 큰 기능 밑에 있는 하위 기능을 관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복지 기능 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노인복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동복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은요, 이 항은 이 관 밑에 있는 큰 사업을 항이라 그래요. 그러면 노인복지라고 하는 이 하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큰 사업, 예를 들어 뭐 노인 의료 보장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노인 생계 보장 사업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항은 항을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의료 보장이라는 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사업, 이거를 세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노인 의료 보장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사업으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노인 무상 진료 사업도 있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이 아까 품목별 분류였어요. 품목별 분류, 구체적인 지출 항목. 그래서 예를 들어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건비 100억.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무용품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용품비 10억. 뭐 출장비 얼마,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나라 예산 과목 분류 체계 장간항 세항목인데요. 여기서 자, 먼저 여러분 장간항,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외우세요. 입법 과목이라 그래요. 장간항까지를 입법 과목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 세항하고 목을요 뭐라고 하냐면 행정 과목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입법 과목 가운데 하나인 관. 자, 여러분 노인복지에 배정된 예산이 있겠죠. 여기 있는 거 다 합치면 노인복지에 배정된 예산이죠. 이 노인복지에 배정된 예산을 아동복지에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한정성 원칙, 다른 목적에 쓰는 거잖아요. 한정성 원칙 위반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예산 과목 간에 돌려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예산 과목 간의 상호융통이라 그러는데, 장간항은 입법 과목이죠. 입법 과목 간의 상호융통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용이라 그래요. 이용. 그러니까 입법이니까 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세항하고 목은 행정 과목이죠. 세항하고 목은 행정 과목. 그러면 인건비에 배정된 예산을 사무용품비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한정성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돌려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세항하고 목은 행정 과목이죠. 행정 과목 간의 상호융통이어서 이거는 전용이라 그래. 그리고 입법 과목은 입법 과목 간의 상호융통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부여한 의도와는 다르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반면 전용은 행정부에 재량이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은 거칠 필요가 없고 대신 기재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돼요. 이건 꼭 외우세요. 이 둘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그 표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 장관항은 입법 과목이고 세항하고 목은 행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 바로 밑에 내용 각주 보시면 예산 과목 간의 상호 융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왜? 한정성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외적으로 입법 과목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융통을 뭐요? 이용 동그라미. 행정 과목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융통을 전용 동그라미.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예산 과목의 분류 체계인데요. 이제 2008년도부터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도입이 됐다 그랬죠? 프로그램 예산 제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2008년도 이전에는 장관항, 세항, 목 이렇게 구분된 체계에서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목에 초점을 둬서 예산을 운영을 했어요. 바로 이 품목, 구체적인 지출 항목에 초점을 둬서 예산을 운영을 했거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에 초점을 둬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는 쉬웠어요? 통제는 쉬웠지. 근데 좀 전에 봤다시피 품목별 분류의 문제점. 통제는 쉽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써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는지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 파악이라든지 우선순위, 성과 파악이 어렵더라 이거예요. 근데 2000년대 와가지고 전 세계적인 정부개혁의 흐름이 성과관리체제 구축이거든요. 기존의 목에 초점을 두는 이 품목별 예산제도가 사업에 관한 정보 파악도 어렵고 성과 측정도 어렵더라 해가지고 성과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시작된 제도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예요. 그럼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뭘 말하냐 하면 항 있죠. 항. 이게 바로 큰 사업이죠. 얘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봐요. 그래서 요 항, 프로그램에 초점을 둬서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거야. 뭐 노인 의료 보장 사업 또는 노인 생계 보장 사업 이런 프로그램에 초점을 둬서 예산을 운영하면 사업에 관한 정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요. 프로그램별로 성과 측정도 용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항에 해당하는 요걸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초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서는요. 자, 이 항이 프로그램이고 자, 이 장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서는 분야라 그래요. 분야. 그리고 관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분야 밑에 있는 부문이라 그래. 부문. 그리고 항은 프로그램이고 세항은 아까 쪼개진 항이었죠. 그래서 이걸 세부 사업이라 그래요. 목은 뭐 편성 비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게 프로그램 예산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336페이지요. 이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의, 자, 어디에 초점을 두겠다? 동그라미 1번 프로그램, 이름하여 요 항이라고 하는 큰 사업에 초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인데, 자, 여기서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 사업, 세부 사업들을 노인 의료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요 세부 사업들을 묶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취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 편성을 통해서 뭐가 가능해진다? 성과지향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양가로 3번에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유용성 보세요. 유용성 동그라미 1번 밑에 336페이지 동그라미 1번 종래는 어디에 초점을 뒀어요? 품목. 품목은 결과물이에요? 투입물이에요? 투입물이죠. 행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투입물. 그래서 품목 중심의 투입관리였고 통제 중심이었죠. 이런 재정 운영에서 다음에 끊고 품목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초점을 둠으로써 프로그램별로 성과 그리고 자율성, 성과 책임 이걸 묻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재무행정, 특히 이제 예산론의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한 거를 정리를 좀 해보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 원칙이에요. 예산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 지금까지 쭉 봤던 예산의 종류들이 있죠. 종류.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세 번째로 많이 나온 거 꼽아라 그러면 이제 정부 회계제도 있죠? 회계제도.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한 거 가운데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거 세 가지 정도. 원칙, 그리고 예산의 종류, 그 다음에 정부 회계제도,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337페이지부터는요, 뭐 예산 과정론, 그리고 예산 제도론인데, 먼저, 자,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예산 과정, 337페이지 그림. 자, 201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14년도 예산은 2014 회계년도에 집행이 되죠? 집행 동그라미. 그러면 집행되기 위해서는 2013년도에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2014년도 예산을 정부가 편성해서, 편성 동그라미, 이걸 어떻게 해요? 국회에 내야 되죠? 그럼 국회는 언제까지?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 의결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의결이 되면 예산이 성립이 되고 회계년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회계년도가 끝나면 다음 연도에 결산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2014 회계년도 예산은 총 3년간 굴러가죠. 2013년도에 만들어지고 2014년도에 집행이 되고 2015년도에 결산 처리가 돼요. 이게 예산의 과정입니다. 과정.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단계 순서별로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예산 편성이죠.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내야 된다. 꼭 암기해 두시고. 자, 예산 편성은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하죠. 정부가. 그래서 예산 편성은 첫 번째 줄,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활동이에요.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의 활동이죠. 자, 이거를 양가로 1번 행정부 편성 또는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라 그래요. 행정부 니네 예산을 대통령 행정수반 책임하에 편성해서 국회에 내라. 그럼 이제 국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검토해가지고 의결시켜 주는 거죠. 요거를 행정부 편성 예산제도라고도 하고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게 1월 1일이다. 그러면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는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죠. 이제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해서 의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편성은 행정부가 하고 심의 의결은 입법부, 국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성하고 심의 의결을 합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예산 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는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예산이 결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늘날 행정부의 편성 단계에서 예산이 실적으로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요 예산 결정을 크게 둘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338페이지. 자, 매크로한 버제팅이 있고 거시 예산 결정, 그리고 마이크로 미시 예산 결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예산이 결정됐다. 거시 예산 결정은 매크로 동그라미. 얘는 탑다운이다. 알아두세요. 탑다운. 위에서 정부 상층부에서, 자, 다시 거시 예산 결정이란 하향식 결정인데 줄쳐요. 대통령실 또 중앙예산기관, 이들은 정부 상위적인 존재예요. 이들이 자, 내년도에 예산 운영 전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요. 이게 위에서 결정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이니까 매크로죠. 자, 그 다음 이제 미시 예산 결정은 마이크로인데 마이크로 동그라미. 얘는 결정 방식이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이에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자, 뭐 개별 부처가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수많은 복지 사업을 하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결정이 모여서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을 구성을 하고 이게 또 모여서 정부 전체 예산을 구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미시예산 결정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산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런 차원의 예산 결정이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요. 339페이지 오른쪽 갑시다.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 단계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죠. 예를 들어 이게 이제 2014년이다. 그럼 2013년도에 2014년 예산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요 폐기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의 활동이 예산 편성이죠. 자,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 단계 여기서는 일단 좀 체크 좀 하세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요거를 영어로 기억하세요. 탑다운 제도라 그래요. 와 다음 끊고 성과 관리 제도인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는 날짜에 좀 초점을 두세요. 날짜에. 그래서 먼저 제가 줄을 쳐놨는데 1월 30일까지 각 중앙간서는 중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3월 31일 동그라미 하시고 줄 쳐져 있죠. 이제 기재부 장관이 각 중앙간서에다가 내년도 예산은 이런 방향으로 편성해다. 가이드라인. 이거를 예산 편성 지침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3번의 예산 요구서. 각 부처는 우리 부처의 예산은 이렇다라고 이제 요구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요. 이게 5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 기재부가 뭘 하냐면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검토를 해서 삭감할 거 삭감하고 이거를 예산 사정이라 그래요. 사정.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5번째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부 전체 예산안을 확정하지. 언제까지? 120일 전까지. 확정해서 120일 전까지 어떻게 해요? 국회에 제출을 해요. 자,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예산 편성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기억하셨죠? 날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순서를 개괄적으로 봤고 이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중요한 제도 두 가지. 탑다운하고 총액 배분 자율 편성, 그리고 이제 성과 관리 제도인데 요거는 이제 세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세세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일단 그 단계하고 날짜 있죠? 순서하고 날짜 요거는 일단 사전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